안녕하세요. 명화로 배우는 여성미술사 수강생 여러분. 지금부터는 5강 2편 판이랑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이랑의 원래 이름은 천수칭이고요. 장희랑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나중에 성을 장씨에서 판씨로 바꿔서 판이랑이 되었습니다. 판이랑 같은 경우는 굉장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이제 고향 양주 출생으로 그녀가 자란 곳은 아버지 엄마가 모자장수로 이제 근근히 살았었고요. 그때 이제 그녀가 촛돌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죽음으로 이제 엄마가 이제 어린 동생들하고 이제 어렵게 살다가 8살이 그녀가 8살 되었을 때 엄마마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10살도 되기 전에 이제 외삼촌한테 이제 좀 키워지는데요. 외삼촌이 처음에는 좀 보살피다가 어린 이제 장희랑을 기생집 이춘위안에 이제 팔아버립니다. 우연의 이 기방 이춘위안에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잘 나가는 기생 아응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어린 이제 장희랑이 기생은 될 수 없고 이 아응이라는 기생에 이제 몸종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인기 있는 아응이 이제 손님들하고 싸움 속에서 이제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린 장희랑은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이 컸는데요. 아응의 죽음을 그 누구도 이제 애석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날마다 그렇게 예쁘게 치장하던 아응은 돈 버는 존재에서, 돈 버는 존재 외에는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이곳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린 이제 장희랑은 아웅의 시신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육체나 젊은 시절의 육체란 건 기껏해야 한때 남자들을 위해서 받쳐지는 몸에 불과하구나 기생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던 차에 그 당시에 이제 어린 장희랑이 이제 조금 커서 이제 기생의 이제 적부에 오릅니다. 이때 청나라 말에 부정부패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고 안우이성 가까운 이 우우영 근처에도 이제 번화한 항구 때문에 부유한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이제 우연의 신임 세관으로 여기 이제 훗날 그녀의 남편이 되는 판차나가 부임을 해 오는데요. 판차나는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엘리트로서 굉장히 젊은 세관이었습니다. 상인들은 판차나를 굉장히 얕잡아보고 관리들이 오랫동안 상대해온 상인들이 보기에는 판차나는 너무 쉬운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를 빌미로 요리를 이제 대접을 하고 연애가 끝나자 이제 기생 장희랑을 이제 그 성상납용으로 보낸 것이죠. 근데 이제 판차나는 그 당시에 혁명당 동맹 회원이었고 또 이제 봉건적인 첩 제도라든가 여성들을 이렇게 기생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장희량이 자기를 돌려보내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상인들의 비리를 이제 고발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날 판차나는 신문에 장희량과 판차나는 결혼한다라는 신문 기사를 내고 두 사람은 이제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장희량의 빚까지도 기생집에서 빚까지도 갚아줍니다. 이 지금의 중국에 이제 판차나라는 인물이 없었다면은 판이랑이라는 이 중국의 1세대 여성 서양화가가 도저히 나올 수 없었겠지요. 대단한 남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판차나가 봤을 때는 판이랑이 고향이나 이제 거기 우연에 있다가는 사람들의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제 상하이로 옮겨줍니다. 상하이로 유학을 보내고 집도 얻어주고 가정교사까지 딸려줘요. 그래서 다양한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장희랑은 남편 성을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판이랑으로 바꾸고 과거의 불행을 모두 떨치고 공부나 그림, 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그림이나 시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면서 자신의 살던 집 옆에 상하이 미술전문대학교의 홍해 선생이 이제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실에 놀러 가면서 이제 판이랑은
그림에 흠뻑 빠져요. 그래서 홍해 선생에게 그림을 배우면서 본인도 화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판이랑에게 이제 홍해 선생은 상하이 미술전문대학에 입학시험을 보냈고 판차나에게도 편지를 띄웁니다. 당신 부인 판이랑은 굉장한 소질이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낙방을 해버려요. 이유는 실력이 아닌 그녀의 출신이 이제 창기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봤던 우리 르하이스, 우리 1편에서 중국 어떤 교육계, 미술 교육에 있어서 이제 서구식 미술 교육을 만들었고, 본인이 또 중서 합의를 이루는 그림으로 또 유명하고, 황산을 그리고 진취적인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교장 류하이스의 도움과 판차나의 친구 천두슈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공산당 총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적극 추천의 도움으로 드디어 1918년에 이제 상하이 미술대학에 우리 판이랑은 입학을 합니다. 이 상하이 시절이 판이랑에게는 가장 꽃같은 시절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너무나 늦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된 판이랑은 날마다 그림 공부에 빠져 있어서 특히나 이제 서양화 주임민 왕지위안하고 르와이슈는 그 당시에 최초로 중국 어떤 미술대학의 최초로 누드화를 도입을 합니다. 그 당시에 누드화 자체만으로도 비난거리였는데 특히나 여성 누드를 그린다는 건 대단히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누드 모델을 구하기도 힘들었고요. 서양 미술, 특히나 서양화를 전공한 판이랑에게는 서양 미술 재료비도 비쌌고 작업실도 필요했는데 우리 판차나는 끊임없이 이런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버는 돈의 대부분을 또 붙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벌면서 그림을 그려야 됐는데 우리 이제 판이랑 같은 경우는 남편 덕분에 좀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이 당시 중국은 전족이 있던 사회였고 워낙 봉건 사회인데다가 또 이제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이런 중국을 개혁하고자 했던 우리 판차나는 굉장한 개혁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판차나에게도 이제 힘든 시기가 옵니다. 개혁이라는 게 늘 앞서갈 수만 없고 끊임없는 이제 그 반대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암울한 시대에 판차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이랑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이제 그녀를 위해서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이랑은 자신이 오랫동안 여인의 몸에 대해서 기생 출신일 때 아응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러고 여자의 몸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누드화로 표출하긴 하지만 고민을 합니다. 몸이란 무엇인가? 여성의 몸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몰래 누드를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목욕탕 가서 여인들을 크로키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들켜서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도저히 안 돼서 자신의 모습을 그린 나녀를 완성합니다. 누가 봐도 그건 판이랑의 모습인 나녀를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한 번도 판이랑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던 판차나가 이 판이랑이 자신의 모습을 그린 나녀를 전시에 내거는 것 때문에 판차나하고 이제 크게 분란이 좀 생기지요. 이게 이제 대학 졸업 시즌에 판이랑이 그렸던 작품들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논문을 좀 다운받아서 중국에 지금 제가 이제 판이랑을 지금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녀가 이렇게 지금 보면 이 묘사력이 대단합니다. 어떤 서구적인 묘사력, 중국화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유화 재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재료 자체가 그렇게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색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판이랑에게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기생 출신이라는 그게 이제 창기 출신이라는 게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판차나가 봤을 때는 그녀를 위해서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이제 서구 문명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국비로 유학생들을 선발했는데 우리 이제 판이랑이 이제 당당히 그 국비 유학생에 선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졸업한 해에 프랑스 리옹 국립미술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고 더 좋은 23년에 프랑스 파리 국립학교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조금 더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로마 국립미술학교에 들어가서 회화와 조각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요. 이 사진은 로마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판이랑이 졸업했다는 졸업장과 그녀의 사진입니다. 여기 앳돼 보이는 판이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1927년 의량은 이탈리아 국제전람회에 출품한 유화, 자신의 몸을 그렸던 나녀로 중국인 최초로 3등상에 당선이 됩니다. 이 3등상의 상금이 그 당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판차나가 보내준 돈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차나가 이제 요직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얼마라도 보내주고 있던 이제 그 생활비에 이 상금은 엄청난 그 본인에게 힘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10여 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28년에 상해로 돌아와서 그녀의 모교인 상해미전의 교수가 됩니다. 처음에는 강사로 시작을 해서 그 후에 1931년에 낭징 중앙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자리를 옮기고 이때 차 위안페이 우리 이제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을 했던 우리 1편에서 봤던 차 위안페이를 도와서 중국 미술학회 차 위안페이가 미학 미술사를 독일에서 전공을 했다 그랬죠. 이 중국 미술학회를 조직을 했고 이 중국 미술학회가 지금도 가장 영향력 있는 학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렇게 교수로 또 잘 나가는 1세대 서양화 작가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녀의 끊임없는 누드 작품이 문제가 돼서 이제 학교로부터 이제 사직을 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자신의 남편인 판차나에까지 문제가 이제 불똥이 튀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유럽으로 떠납니다. 이 난징에 있을 때 네 번째 개인전을 끝내고 이제 37년부터 파리 예술 박람회 참석과 자신의 이제 초대 개인전, 파리에서의 초대 개인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유럽으로 떠나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한번 이제 저희 1편에서, 이번 편에서는 여기까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졸업할 시점, 우리 이제 판이랑의 이제 그 국립 파리 학교를 졸업한 시점의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교수로서 어느 정도 생활을 했던 39년까지의 모습은 굉장히 판이랑의 자아상 속에서도 당당함이 엿보입니다. 굉장히 이제 지적인 면모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1936년부터 우리 여기 판이랑의 모습, 그녀는 이제 로마에 가서 조각을 주로 공부를 하고 와서 이렇게 조각에도 이제 뛰어난 실력을 보입니다. 파리 현대미술관에서 중국 작가로 최초로 구입한 게 이 판이랑의 이 조각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서양화, 풍경화 이런 것들을 그리면 아무 문제도 없이 교수 월급도 많이 받고 살 수 있었던 판이랑은 왜 누드화, 그 당시에 허용되지 않는 왜 이 누드화를 그림으로써 그 험난한 삶을 살아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누드화는 일명 춘하에나 등장하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당당히 누드화를 자신의 예술세계로 내보이는 작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습작 정도로 이제 하는 거였지, 이렇게 당당히 하나의 자신의 사인을 딱 걸어놓고 내거는 경우는 특히나 여성 작가는 없었죠. 이거는 이제 판이랑이 그 당시 중국 봉건사회, 우리 나혜석이 그러듯이 그거에 대한 강력한 예술로 하는 반항의식이지 않았을까. 그런 자신의 내적 의지를 여인의 누드화로 저는 표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이랑, 여기 이제 장이랑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판이랑이라는 이름이 쓰기 전에 양주에서는 장이랑으로 이제 살았었죠. 여기는 지금 양주에 있는 장이랑 기념관의 사진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기념관 안에는 이렇게 이제 판이랑의 아카이브 공간으로 누드 모델을 넣고 이렇게 수업하는, 이제 판이랑이 수업받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판이랑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판이랑을 지도했던 교수님의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누드화를 다양하게 중국화로도 표현하고 크로키로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선맛들, 동양의 선맛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누드 크로키의 능력들을 봤을 때는 판이락의 실력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선의 강약이라든가 어떤 곡선의 흐름, 그 다음에 해부학적 요소들이 괜찮습니다. 다. 특히나 이 중국화와 여인이라는 이 작품은 이제 판이랑이 이제 유럽으로 가서 출품했던 작품인데요. 이 판이랑의 이 그림이 중국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의 그 유화적 요소를 가장 잘 결합한 작품이라고 이제 평론가들은 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섬묘 위주로 라인이 이렇게 이제 이 크로케 라인이 그대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 국화라든가 중국적인 어떤 문양, 그러면서도 서양화적인 양감들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봄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지금은 판이랑의 작품이 중국 어딜 가나 이렇게 잘 전시되어 있어요. 이 봄의 노래 같은 경우는 여인들이 알몸으로 노래 부르고 있는 장면이 잔디밭 호수 옆에서 이렇게 이제 노래 부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여인들이 각자 자신의 즐거움에 맞춰서 그림 속의 인물들은 각자 자유롭게 지금 자신의 이제 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보면은 우리 이제 지난 시간 서양미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색채를 자유롭게 쓰는 걸 야수파라고 그랬습니다. 판이랑이 유럽에 갔을 때 그림 공부를 했던 게 그 야수주의, 우리 나이석하고 동시대 유럽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시기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파리에서 유행하고 있는 건 인상주의, 야수주의, 표현주의, 특히나 야수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녀의 동급생으로는 슈베옹이 있었고요. 이 봄의 노래는 이렇게 끊임없이 그녀의 작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주로 나타납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은 우리 이제 서양 회화에서 나오는 이제 서양 여성들의 모습들도 좀 보이고요. 중국의 여인들의 모습들도 목욕탕에서 살짝 스케치했던 여인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 춘지가 봄의 노래 시리즈는 그녀가 이제 끊임없이 그렸던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건 중국화를 응용해서 이제 중국화 형식을 띄어서 그렸던 작품들이고요. 이런 판이랑에게도 조금 다른 스타일의 그림이 있었네요. 나의 가족이라는 이 작품은 1931년 그녀가 이제 교수로서 생활을 했을 때 안정적인 이제 그녀의 월급으로 가족이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판차나의 이제 전부인과 그러니까 조간지처와 정실 부인이죠. 그녀가 낳았던 아들 무얼하고 함께 상하이에서, 그러니까 4명이 함께 이제 상하이 집에서 머물 동안 무얼에 대한 판이랑은 기생으로 잠깐 생활하는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차나의 아들이 무얼, 여기 있는 이 무얼을 엄청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로서 느끼는 행복도, 그래서 유일하게 판이랑의 그림 중에 이렇게 가족을 표현한 건 이것뿐이고요. 이 그림 속에 있는 판이랑의 모습은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무얼을 담고 있는 아이들 모습 속에서는 기존의 다른 판이랑의 누드화에서 보여주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정서적으로 따뜻함이 보입니다. 그만큼 무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자신의 이제 나중에 자기 시인이 죽고 나서 모든 그 자신의 유산도 다 무얼에게 물려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판이랑의 이제 그 젊은 시절의 모습들, 이제 파리로 이제 다시 떠나고 나서부터는 우리 6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상해에서는 혹은 그녀의 이제 고향에서는 판이랑이라는 인물은 이름조차도 말하면 안 될 정도로 이제 다들 막 비난의 대상이었고 수군거림의 대상이었던 이 판이랑은 지금은 이렇게 굿즈로 상품으로, 제가 북경에 갔을 때 찍어온 건데요. 이렇게 북경에서도 곳곳에서 판이랑의 굿즈, 판이랑의 전시가 있었다고 하면 판이랑의 그림들이 들어간 이런 굿즈를 통해서 차를 판매한다든가 다양한 여성용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판이랑의 이제 생애 전반기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 6강에서는 판이랑의 이제 자아상을 비롯한 좀 더 이제 누드화 외 다른 그림들을 또 보면서 장혜모 감독이 이제 그 감독을 했던 영화 국리가 또 이제 우리 판이랑 역할을 했던 하원을 제가 가지고 있는 DVD를 중간중간 틀면서 영화 소개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판이랑의 생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